안녕하세요. 문재인TV 시즌2에서 문용식과 재윤경의 캠프통신의 진행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재윤경 대신에 망치부인, 문용식과 망치부인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급변경되고 있는 문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망치부인 어제 이어서 다시 또 나오셨어요. 우리 아마 하루 동안 기다리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녀 재윤경 대표님의 대타로 나온 망치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미녀 재윤경 대표는 캠프 영예다에서 캠영예로 불릴 정도로 미모를 자랑하고 지금 망부가 나와서 서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인을 대신해서 나오면서 이 시청자분들이 벌써 눈치를 챘는데 머리도 안 감고 나왔다고? 정말 머리도 안 감으셨어요? 이렇게 아니 제가 그죠. 오늘 세수도 못했다고. 세수도 못했다고? 예. 완전히 이제 아니 제가요 우리 조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수를 이틀에 한 번 하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세수하고 머리 감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감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머리 안 감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뒤로 싹 묶는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데? 우리 방에서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 있죠. 아시는데? 예. 저도 조금 달라졌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시네. 오늘 망치 부인님과 두 번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도 꽃단장을 했는데 머리도 살짝 자르고 아무도 알아봐 주신 분이 없네. 참 원래 늘 깔끔하시니까. 네. 머리 깎았는데 단정하게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 망치 부인 이 세수 안 한 거, 머리 안 감은 것은 금방 알면서 문용식 이발하고 꽃단장하고 나온 것은 아무도 몰라주시네. 네. 망치 부인 어제 나오신 저 양치질을 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양치질을 하셨답니다. 예, 양치질.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았지 양치질은 기본적인 예의상 하고 왔다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어제 방송을 했는데 방송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렇게 오랜만에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몰래 잠깐 대타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너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애타게 부르시다가 강퇴당하는 우리 방 애청자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그분들이 오늘 돌아오셨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부터 망치 부인 열렬 지지자 애청자분들이 문재인 TV에 와서 별 이유도 없이 강퇴를 당한 일이 너무 빈발하다 하는 것을 어제 보고서 저희가 심각하게 상의를 했어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 지금 문재인 안철수도 단일화 하려고 하는 판국에 망치 부인 방송과 문재인 TV 혹은 옛날 커널뉴스 애청자분들, 관리자분들 사이에 앙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애청자 간의 단일화부터 먼저 하자. 예, 그걸 어제 우리가 결의를 해서 오늘은 절대로 특별하게 욕설하거나 이런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경우가 아닌 한 우리 대동단계를 위해서 강퇴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마음 놓고 여기서 채팅하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혹시 강퇴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리방 하신 다음에?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죠. 예. 대동단결 투쟁. 그리고 이제 저의 이 파스 때문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팔하고 이렇게 좀 파스를 붙였는데 제가 이제 건강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는 해발 65m까지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해발 50m까지 갔다가 15m를 더 무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리하셨네. 50m에서 15m 하면은 어마어마한 물경 운동량을 30%를 그렇죠. 30%를 이제 늘리고 갑자기 그렇게 늘리면 안 되지. 30%를. 예. 근데 또 마치 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비닐 장판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내려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막 몽어리가 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비닐장판 무게를 못 이겨서 이 팔에, 오른팔에 무리가 그렇죠. 가셨다고? 제가 원래 마님으로 살다 보니까, 비닐 장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술인데 어떻게 해서 마님이 되셨나? 저 국민 마님이거든요. 그 남편분 애기 아빠 참 고생하시겠네. 마님 모시고 사시느라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네, 본론으로. 예. 어제 저한테 채팅창에, 망치 부인과 문종식의 이 방송을 보면서 장소팔 고춘자 이후 최후의 만담 콤비다 하는 그런 댓글을 올리신 분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 망치 부인이 노발대발, 두 번 다시 여기 오나봐라. 자기가 혼자 방송하면 오프라 윈프리 네. 급인데 왜 문종식과 만나면 고춘자가 되냐? 아니, 저 진짜 별명이 절대로- 망프라 윈프리였는데. 왕프라 윈프리? 네, 망프라 윈프리. 망프라. 근데 문 대표님하고 방송하는 고춘자님이 돼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망춘자 된다. 망춘자. 고춘자가 아니라 망춘자. 망프라 대신에 이제 망춘자. 네, 앞으로 우리 망치 부인은 망춘자. 문소팔 하세요. 임명하겠습니다. 네, 문소팔 망춘자. 문소팔과 망춘자의 문재인 TV 시즌2 문소팔과 망춘자의 캠프 통신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일정은 지방 그 선대위 출범식을 정말 열심히 다니셨군요. 어제 김부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잘 해보자 하는 그 출장식이 있고, 곧장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세 군데를 가시면서 후보님이 선대위 출범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이 독도의 날이네. 그거 혹시 아셨어요? 잘 몰랐어요. 오늘 독도의 날이다. 네. 저도 처음 봤는데 그 후보님께서 독도의 날을 맞아서 트윗에 글도 올리시고 페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독도야 울지마 독도야라고 하는 그 포스터 보셨죠? 그게 한두 달 전에 만든 포스터인데 웹자고죠. 그걸 다시 오늘 이제 페북에 올리면서 아주 짤막한 글을 올리셨어요.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를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올리셨는데 이게 이 글이 페북에 올린 이 글이 벌써 30만 명 조회. 와, 몇 시간 만에. 만 하루도 안 돼서 30만 명 조회에 최고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틈나는 대로 후보님 페북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라이크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 그런 날입니다. 자, 대구, 울산, 부산 선대위 가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이 비슷비슷하세요. 대구, 울산, 부산 다 이제 영남 지방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아주 언론에 오늘 크게 난 아주 속 시원한 말씀하셨네. 언론에 헤드 타이틀 난 게 뭐냐면 이거예요. NLL 문제가 요즘에 아주 핫 이슈잖아요. 이 새누리당 애들이 참여정부 때 NLL을 포기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 비밀 대화록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대통령 기록물을 그걸 열람해야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런 시비를 한참 걸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오늘 울산 선거대책위에 가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참여정부 시절 14선언을 통해서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공동 어로구역을 정해서 서해안의 평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는데
이 박근혜 후보한테 묻겠다. 박근혜 후보한테 묻고 싶다. 서해교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이 되풀이 되는 것이 NLL을 지키는 것이냐?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데 14 남북 공동선언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직격탄, 돌직구, 문재인의 돌직구를 오늘 팍 던지셨거든. 정말 아주 화끈하지 않습니까? NLL을 지키는데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박근혜 당신 가져와 봐라.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내질르셨는데 뭐 아주 이 문재인 후보 지금 점점 이 스탠스가 아주 자신감 넘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요 내용을 했을 때 이 대구 경북하고 이 부산 울산 이 지역의 그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한데 여기 이제 선대위 출범식이니까 아주 열렬한 그 시민 캠프, 민주 캠프 그 활동과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니까 아주 뭐 환호성과 난리가 났죠. 그 발언록 보니까 뭐 박수가 막 쏟아졌어요. 이 대구에서 한 말씀이 쭉 하는데 박수 뭐 이런 뭐 아주 환호성 속에서 이렇게 연설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유권자들 이 TK, PK는 민심이 많이 이제 바꿔졌다고 50%까지 저희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아주 세상 뒤벼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K는 아직 역부족이죠. 어제 김부겸 위원장님 말씀도 25%에서 30%까지 한번 지지율을 기대해 보겠다. 그러나 절대다수 70% 이상이 아직도 그 말도 안 되는 이 수구, 우익, 꼴통, 새누리당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라고 할까? 거짓말에 지금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선대위 출범식에서 그 정치개혁에 관한 그 구상을 아주 그 리얼하게 말씀하셨네. 이런 거죠. 그 지금 정치개혁의 첫 번째로 강력하게 들고 나오신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역별로 득표율에 걸맞게 의석수를 배정해주겠다. 비례대표를 배정하겠다. 그러면은 영남에서 득표한 것만큼 의석수가 생기는 거죠. 이 통계를 보니까, 야, 이게,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가 문제인데, 지난번 4.11 총선 울산에서 결과가, 새누리당이 그 울산의 6석인데, 6석을 독식한 거예요. 지역구를. 그렇죠. 새누리당은 독식이고, 민주당은 제로. 그런데, 그 6석을 100%를 가져간 새누리당의 실제 득표율은 몇 프로냐? 54%. 그러니까 54%밖에 얻지 않았는데 100%를 가져가고 민주통합당과 야권은 46%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영남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오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서 서로 경쟁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질적인 지역구도의 문제는 결국 선거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선대위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저희 후보님의 정치개혁 그 방안이 오랜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그리고 심사숙고한 그동안에 누차 나온 개혁 대안 중에서 꼭 해야 될 절실한 것만 포인트만 골라서 제시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요 얘기를 보면서 언제가 생각나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2002년에 대선에 나오면서 지역 차별 없애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민주당에서 경상도 후보가 나와야 지역 차별이 없어집니다라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또 이 광주 전남 우리 유권자들이 이 그 노무현 후보를 딱 1등으로 밀어주면서 새로운 감동이 시작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 대북 특검 문제를 송금.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 호남 그 유권자들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를 이 제도권 언론이 이간질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지역 감정 해소라는 부분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내오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해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발전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 있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아, 참 생각이 깊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우고 그리고 결국 급기야는 그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서로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이 당선될 수만 있다면 대연정을 하자. 그 중대선거구제를 바꾼다면 그걸 위해서라면 대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한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데 그건 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버하신 거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구도의 문제의 근원은 선거제도다. 그래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면 이걸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답을 가지고 지금 정치개혁에 이 방안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아주 믿음직스러운 안철수 후보같이 무슨 국회의원을 대폭 죽인다, 정당 국고 보조를 줄인다, 중앙당을 줄인다 이렇게 정치를 없애고 줄이고 폐쇄하고 해서 정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짚어서 이렇게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점에서 내공의 차이가 느껴진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뭐라 했냐면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행정부가 지나치게 과대화됐다. 그래서 이게 커진 행정부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부처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개뽕이라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재인 TV라니까 만추부인 방송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네. 허풍은 되는 거죠? 표준어죠? 허풍은 표준어. 허풍을 치셨다가, 나 진짜. 자우지가 그랬다가 나중에 사실은. 맘대로. 예, 맘대로 해도 돼요? 네, 맘대로. 나중에 사실은 더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행정부가 더 늘어나고, 인원도 더 늘어났고, 특히 불필요한 그 부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후보가 국회의원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안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고민과 고충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어마어마한 행정부를 관리하는데 이 국감만 되면 사실 그 의원실들이 다 밤을 새잖아요. 수십 명씩 다 밤을 새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줄이겠다 그런 인기 발언을 한다는 거죠. 인기 발언,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서 인기 발언한 건지 그렇죠. 오늘 언론을 보니까 다른 분석도 있어요. 아주 내가 그 분석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 안 후보하고 문 후보하고 단일화 결국은 이게 경쟁이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경쟁이고 연대고 협력이고 하지만 경쟁은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도권을 주려고 아주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져서 곤혹스럽게 곤혹스럽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못된 심보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져서 문제 제기를 하면 봐라 니네들은 기득권이라서 정당 구태 정당 기득권에 빠져 있어서 이걸 못하는 거다라고 기선제압을 위해서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을 수 있다 하는 더 나쁜 거네 그러면 하는 분석을 제가 오늘 언론에서 봤는데 몰라서 그러면 용서가 되지만 일부러 그랬다라면 이거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오늘 트윗을 올렸어요. 그 기사를 보고서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제 계정에 와서 RT 같은 거 해줘야 돼. 안철수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한 단상.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정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고 나온 것이라면 너무 정략적이고, 반대로 진정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면 엘리트주의 정치관의 한계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너무 멋져. 내가 이 써놓고서도 문서팔림의 깔때기였습니다. 내가 써놓고서 너무 멋져.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RT는 좀 이제 해줘야지 예, 그 마음이 안 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뭐 특권을 줄이겠다 이런 쪽의 정치 개혁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돈 주기 아깝다, 밥값 아까운 정치인 이런 식의 이제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거였다라면, 사실 이 문 후보가 이야기한 정치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중대 선거구제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문 후보께서 정확히 하면 중대 선거구제가 아니고 네.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아니,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구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역구 후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대 선거구를 전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소선거구제도이기 때문에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 구민의 35% 지지만 받아도 그 국회를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65%는 사표가 되는 제도가 이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그맣게 단위를 나눠서 그 중에 1등한 국회의원만, 그러니까 1등한 사람만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뭐 이 문재인 TV에서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또 오지랖이니까,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거는 가령 이제 뭐 우리가 도봉에서도 갑을 2명을 각자 뽑아갖고 1등한 사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도봉, 노원, 강북 세 개를 묶어가지고 도봉둘, 강북셋, 뭐 노원셋, 그러면 전체 인원을 지금 현재는 7명인데 이걸 6명으로 줄이고 그 6명을 각 당에서 이제 후보들을 내놓고 경쟁을 한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있는 의원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국회를 개혁하는 데는 더 큰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진짜 조용히 해야지.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어. 이제 그런 정치 개혁안에 대한 공방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트윗과 이쪽 SNS의 여론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안철수 후보의 방안이 이 고질적인 정치 불신의 근거에서 뭔가 쌈박하다 이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으니까 막 찬성 의견이 많다가 갸우뚱 이거 이래가지고 정치가 되나? 어떤 그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전문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이게 비판 여론이 생기니까 지금은 7대3으로 역전이 돼가지고 이 안철수 뭐 너무 설익었다. 이 정치를 모른다.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비판 의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거 한두 가지만 제가 그 SNS 상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북의 홍재우라는 분,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의원수를 줄이면 국회의원 한 명당 입법 권력이 강해지고 소수자와 약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진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렇죠. 재벌 등이 국회를 쉽게 움직인다. 맞아.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둘째로 중앙당과 보조금이 폐지되면 의회는 지방 토호들로 가득 차게 되고 지금 국고 보조금 덕에 정치가 이나마 유지되는 것이고 소수 정당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안철수 식대로 하면 엘리트 정치, 부자들의 정치로 가려는 행위, 이걸 즉각 멈춰야 한다. 예. 이런 아주 핵심을 짚어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겉핥기식의 숫자 줄이겠다 이런 정치개혁안과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너무나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문재인과 국민의 선택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세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파뜩 떠오르는데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는 게 있는데, 예, 뭔데요? 박근혜, 문제 그 자체인 사람. 문제 이셀프. 박근혜, 문제 그 자체야. 아, 박근혜, 예. 문제 이셀프. 안철수, 끊임없이 문제만 제기해.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문제만 제기해. 왠지 3번 느낌이 와. 우리 문재인, 문제에 답을 주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문재인. 오. 자, 이럴 때는 제 말에 동의하시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그렇죠, 엄지손가락. 자, 엄지손가락. 박근혜는 문제 그 자체고, 네. 안철수는 끊임없이 문제만 문제만 제기하고, 제기하고. 문재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왜 이름이 그냥 문재인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문재인이다. 이런 거지.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반응과. 와. 문석과 이름을 한건 하셨어요. 네, 그럼.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망춘자 덕분이죠. 망춘자가 없으면 문석팔이 이렇게 나올 수도 없어.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후보님 오늘 그 동정을 보셨고, 여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여의도, 박지원 대표께서, 아주 그 본격적인 예.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는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 예,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예, 같아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확 들어와가지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원총회에서, 이 박정희가 강탈한 4대 재산의 검증을 본격화해야 된다. 4대 재산이 뭐냐? 그 유명한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그리고 학교법인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거기죠. 영남학원, 그리고 한국문화재단, 이렇게 네 가지 4대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검증 작업을 본격화하겠다. 자료 다 가지고 있다. 이걸 들추기 전에 먼저 이실직고해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만 설명은 천천히 하겠다. 상임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격적인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국민은 강탈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헌납이었습니다. 헌납이라고 라고 얘기할 듯한. 읽는다. 참, 그러니까 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과 정치권이 생각이 참 다르다. 국민과 그분은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은 강탈이라 부르고 그녀는 헌납이라고 부른다. 그녀입니다. 그녀. 그녀. 발음 조심하세요. 그녀예요. 그녀. 네, 발음 조심하시길. 그런데 그네는 이렇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대 재산 말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있어요. 용인 민속촌. 예. 민속촌도 그게 한국 네. 저기죠. 문화재단. 아니요, 달라요. 한국 달라요. 문화재단과 민속촌하고 또 달라요? 달라요. 문화재단 오. 이사장은 박근혜 이게 별도로 있고, 네. 한국 그 용인 민속촌은 박근혜 맞다. 어머니 유경수 네, 친척. 여사의 언니 손자 그 외가 그러니까 조카지 조카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경 4천억대 재산을 이것도 거의 강탈이지. 그 기업 운영하던 분이 있었는데 어려워지니까 이걸 뺏어서 이 친척한테 넘겨준 이 박근혜와 그 주변 일가 친척들의 재산은 전부 다 이런 식이야. 다 뭐 국가 재산을 자기 걸로 알아. 헌납받은 그 정수장학회만 하더라도 헌납받은 것은 헌납하면 됐지. 국가에 헌납해야지. 이게 왜 개인 재산화 되냐고. 그러니까요. 왜 그 친척들이 다 운영하고 이러냐고 해서 이 국가 권력이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한 대표적인 그 재산 물어보면 다 이거 주었다 받았다 박근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금고에 있던 6억 받았다. 성북동 집 주길래 받았다. 삼성동 집도 그냥 주길래 받았다. 자기가 지손으로 한 푼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국가 재산. 그런 작물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 마냥 지금 하고 있는 박근혜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근데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 네. 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시민 캠프에서 지금 대변인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여의도에서 대변인 중에 가장 미모야. 제가 볼 때는 네, 여의도에서 가장 미모를 자랑하는 대변인 유정아 대변인을 모시고 특별 대담 방송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문소팔과 망춘자는 좀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서 오늘 저희 순서는 이제 마치겠는데 새누리당에서 김무성이란 분이 새누리당 그 캠프가 SNS에서 밀리고 있다 해서 그 소통자문위라고 소통자문위원 임명장을 또 주대. 별 자문위원들은 다 임명장을 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걱정되는 것이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렇게 SNS에서 이거 밀리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니네들 좀 정신 차리고 잘해라 이런 압박이잖아. 니네들 뭐야 이게 조인트 까는 얘기거든 이게.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바단 풀어서 이제 이 물량 공세하고 도배질하고 이 SNS를 진흙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선전포고 같은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제부터 이네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또 트윗 그리고 뭐 페북에 뭐 그 댓글에 막 난장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 이런 그 알바들이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건전한 의견을 올려주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어야 이것을 잠재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너무 놀았나 봐. 네. 저희 이제 2부 프로그램 유정아 대변인을 모시고 다시 3분 후에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잠깐 준비된 방송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문재인 시민캠프의 창작 공장단입니다. 1편에서 저희는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혁명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여성 정책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26살 제 친구들은 OECD 평균보다 7%나 낮은 여성 고용률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취직한 녀석들은 임신, 출산, 육아로 잘릴 걱정부터 하고 있고요. 현재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은 매년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0세 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노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1가구 1연금제의 형태에서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적용 예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장애우, 미혼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째, 문재인은 여성 일자리 혁명을 시작합니다.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둘째, 문재인은 함께 양육하는 국가를 준비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보육 서비스와 육아 코디네이터를 제공해 엄마들을 편하게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어서 아빠들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은 연금 제도를 확 바꿉니다. 1인 1연금제를 실시하고 분할 연금의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전업주부에게도 든든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넷째, 문재인은 여성장애인, 미혼모와 같이 소외된 여성계층을 돌봅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중차별에 대한 가중처벌을 약속하고 학업 중인 미혼모들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여성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어머니, 훗날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가지 긁힐 일이 없겠죠? 우리에게 행복한 여성, 그리고 즐거운 가족을 선물해줄 문재인을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2부 프로그램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의도 대변인계에서 가장 미모를 자랑하는 유정아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시청자 여러분이 실망하시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아니,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화면빨이 훨씬 좋군요. 화면이 아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미모시군요. 예. 저를 안 보시고 그래서 사진을 보고 말씀하시겠어요? 저기 방송의 아나운서를 쭉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89년에 대학교 졸업하기 예. 전에 입사가 돼서 예. 2월 1일자로 기억나요. 예. 그래서 예. 그 신입사원 때 그 졸업식도 가고 예. 그때부터 97년까지 일했으니까 9년 일했고요. KBS 아나운서. 예. 그다음에는 지나고 나서 한 13년이 됐으니까 예.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또 학교에서 예. 가르치고 그렇게 활동한 게 더 긴 거죠. 그러니까 그 KBS 소속 정규직으로 9년 하시고 네. 지금 프리랜서 이제 시쳇말로 하면 비정규직으로 13년에서 아나운서 동합 경력은 22년. 그런 거. 그렇죠? 연세가 꽤 드셨네. 그렇죠. 예. 제가 뭐 잘 계산 안 됩니다만, 어쨌든 22년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로 아나운서 그걸 하셨으니까, 방송의 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 같이 문소팔 망춘자는 그 명함을 의미해서는 제가 이렇게 안 돼. 미리 와서 봤는데 예. 진짜 재밌게 방송을 하시네요. 제가 망치국인도 한번 꼭 뵙고 싶었고 그러니까 진짜 장소팔 고춘자가 예. 어떤 시골 마을 어떤 어귀에 정자나무 아래에서 네. 오손도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시듯이 해서 새로운 방송의 길이 있구나 느꼈어요. 뭐 앞으로 좀 자주 나와 주시죠. 네, KBS 그 방송 스튜디오 보시다가 여기 문재인 TV 스튜디오 보니까 참 소박하죠? 네, 소박하고 예. 정겹습니다. 그러니까 저 프리랜서 처음 하기 시작해서 나와서 처음 외부의 어떤 뭐 케이블이나 그렇게 일할 때 네. KBS 방송 여건이 참 좋았던 거구나 한번 네. 느꼈는데요.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또 새로운 매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 틈새의 방송이랄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근데 저 참 평소에 좀 궁금하던 것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시민 캠프에서 같은 방에서 이렇게 등을 등을 등지고서, 대고 있죠. 네. 등을 등지고 저희가 생활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아주, 유정아 대변인과 가까운 사이예요. 이렇게 가까이 등대고 아주 있는 가까이 등대고 지내는 사이인데, 목소리가 정말 나긋나긋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래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나운서가 되셔서 20년 이렇게 훈련하셔서 이렇게 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나긋나긋하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저음이고 사실은 이 망치부인의 목소리도 굉장히 발성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성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성하고 가성이 있다면 목으로만 내는 발성은 가성이고 배에서부터 제대로 나오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건데 그 진성을 내는 방법은 사실은 아나운서는 학습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처음에 입사해서 성악가 출신의 FM PD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PD 선배가 본인의 프로그램의 DJ가 앵앵거리는 소리를 예쁜 소리만 내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있는 진성하고 가성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진성이 있고 가성이 있는데 그게 진성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성 훈련을 받았던 건 저한테 참 다행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걸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연극 배우들을 모셔다가 제가 그 진성 그 발성법을 배워서 지금도 학생들한테는 15주 한 학기 중에 한 번쯤은 꼭 그 진성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그 소리에
진정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품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듣는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게만 내는 소리가 네, 전 아니라 예쁘게 내는 소리는 예,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젠틀한 소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쁜 소리를 낼 때만 잘 있었니 안녕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는 뭐 친구들끼리 대화하거나 네. 또 이렇게 뭐 애교를 부리거나 그럴 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소리 안에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담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야, 문 대표님은 사실은 네. 이 진성과 가성 요 중간쯤의 소리가 있어서 네. 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예, 생각이 있어요. 네, 저도,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변인으로부터 진성발성법 훈련을 그 한 2번 받으면 되겠죠? 2번 받으면 되지만 네. 그것을 훈련하는 건 훈련. 계속돼야죠. 네. 한 50년 정도를 그 목소리를 살아오셨는데 네. 그게 2번 훈련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네. 과욕은 버리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빠는 그냥 속팔이 하면 돼요. 네,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있을게요, 손 들고. 자, 오늘 그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대학에서 그 말하기 강좌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서울대학교가 2004년부터 말하기 글쓰기 강의가 시작됐는데 글쓰기 선생들은 잘 쉽게 구했는데 말하기를 누구한테 시킬까 누가 강의를 하게 할까 하다가 그 정원찬 총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안을 제출하고 그걸로 이제 언론정보학과에서 승인을 받고 그걸로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치가 말하기가 거의 80~90%잖아요. 말을 통해서 대중을 만나고 지지자를 설득하고 하기 때문에 말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큰데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문재인 후보의 발성법, 연설, 말하는 기법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89점. 우와. 제가 95점까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드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점수 매기면 89점. 89점이면 B뿔인가요? 그렇죠. B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훌륭한 학생인데. 그럼요. 그걸 인간적인 점수잖아요. 네. 95점이면은 네, A0까지는 만들겠다. 네, 100점이라는 건 우리가 도달하는 어떤 네. 이상적인 상황으로 상정을 해놓을 뿐, 네. 100점짜리 인간이라는 건 참 매력 없어요. 네. 저는 문 후보님한테서도 그런 어떤 네. 비어있는 부분들이 참 좋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뭐 가끔은 네.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사실은 속으로는 피가 철철 나는 네. 사람인데 그렇게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들을 때 반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건 좋지 네. 않은 건데 네. 문 후보님은 그렇지 않고 89점이라는 게 지금 그 B 플러스라고 드렸지만 다른 그 상대적인 후보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점수가 그보다 훨씬 낮을 때는 이분이 A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님이요. 네. 그 맨 처음에 경선 시작하셨을 때 네. 그때 초반만 해도 굉장히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죠. 네, 그러니까 발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웅웅거리고 발음이 되게 부정확하다라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진짜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성도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지고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 대변인님이 그걸 쭉 아니요, 훈련을 해주신 그때는 건가요? 제가 아직 그 캠프에 합류하기 전이었고요. 사실은 그 문 후보님이 그 말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형식보다 내용이 사람들이 말이나 화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에 저도 이제 여러 개인 교습도 해봤고 뭐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학생이든 근데 그것을 직접 돈을 내고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잘 보였으면 그렇죠. 하는 그 바람이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포장이죠, 포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가르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지 본인이 가진 것보다 좋은 걸 보여주는 게 말하기를 배우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데 오래 걸려요. 그걸 납득한. 근데 문 후보님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거를 드러내고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거라 저는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원래.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기도 하지만. 아니, 그래놓고서 뒤에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신 거지. 예, 근데 한 차례 받으셨어요. 아. 예, 그래서 받으셔서 네. 진성과 가성이 다 섞여 계신데 그래서 네. 가끔 피곤하실 때나 좀 긴장이 되면 사람이 발성점이라는 게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이 이렇게 내리는 걸 아마 배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습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사모님께서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맞다. 어떤 발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테고 노래를 할 때 제대로 된 그 발음을 하기 위해서 연습도 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오고 네. 나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아직 네. 나지를 않아서 네, 네, 아. 네. 그러면 네. 89점을 주셨는데 문 후보님의 연설 발성에서 장점과 꼭 고쳐야 될 단점 딱 한 가지씩. 네, 한 가지씩만. 네. 장점은 심리적 화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마음의 어려워. 쌩얼로 얘기한다. 네. 마음의 그건 쌩얼. 마음의 쌩얼로. 마음의 오늘 쌩얼로 명언 나온다. 마음의 마- 쌩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네. 진정한 사람이다.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그 화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지 않은 점은 수줍고 낯설고 그런 부분을 저는 갖고 계신 건 참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상대와 좀 이렇게 제대로 눈맞춤을 해주거나 불필요한 제스처는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어설프신 데가 어색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설픈 어떤 거죠. 게 어설프다고요? 뭐 이게 경선 때 제가 이런 그 스피치 같은 거 한번 저도 어디서 비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봤는데 눈맞춤을 이렇게 아래를 봤다가 앞에 보실 때 눈맞춤이 이렇게 편안하게 딱 자신 있게 보시지 않으시는 거죠. 수줍어서. 네, 수줍어서 네, 그러신 네, 거고 수줍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정치 연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팔을 이렇게 올리면 딱 제대로 올리든가 아니면 어설프네. 맞아. 내다 맞아. 말고 네. 여기까지 내다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늘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 연설의 끝에 고맙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데요.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모든 게 다 괜찮은 정도로 그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인 시각을 그래서 제가 갖춰야 그거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객관적 시각을 가지려면 앞으로의 TV나 대국민 연설 같은 데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어떤 단정하고 끝나는. 단호하고 좀 그러니까요. 결연한 맞아. 그런 말투들을 알려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투와 그리고 제스처도 행동으로 하는 말투잖아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실 때, 연설하실 때 소를 이렇게 드는 거, 그 경선 중계방송 저 하면서 이렇게 그 연설하시는 거 지켜보면서 제가 똑같은 얘기 했거든. 제스처를 할 때 이렇게 좀 쫙쫙 뻗어야 되는데, 자신있게. 꼭 우리 후보님은 이만큼 뻗다 봐야거든, 이만큼. 그러니까 그거 제스처라는 이렇게. 건 그 자신이 담는 메시지를 도와주는 제스처가 아닐 때는 네. 불필요한 제스처예요. 네. 괜히 이제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가 이제 회전 의자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긴장해서 움직인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은 다 걷어내면 좋은 제스처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술이 뭐 오바마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화술로 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의문문으로 끝내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냥 평성원으로 끝내는 네. 것이 네. 훨씬 후보님한테는 장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연설 보면서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올 초에 냈던 그 말하기의 어떤 에세이 같은 게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라는 아하,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제목은 누가 들을 땐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만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것만으로 말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난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따뜻한 사람인 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 네, 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이라는 건 자신의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 이 사람은 말뿐일 사람인지 그쵸. 그런 느낌을 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을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게 끝나고 났을 때 돌아서면서 저 사람 참 말은 잘해 라고 말하는 그런 게 괜찮은 소통자가 아니라 그렇죠. 참 저 사람 괜찮다 예. 라는 말에 느낌을 주는 진심이 말이 느껴진다. 네. 네. 이게 말이 좋은 건드리려 역할. 하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예. 진정함이 느껴지는 네, 말이 우리 저 시청자분들 지금 채팅창에 또 난리가 났어요. 뭐 고정 게스트로 해라. 유정아 대변인 예쁘기도 하고 마음도 예쁘고 뭐
여자 게스트만 나오면 항상 이래. 우리 이 시청자분들 너무 밝혀. 진행하는 이 문도파는 어쩌라고? 나만 왕따야. 뜻대도 없이 질투하면서 나만 왕따야 왕따. 그런 그 섣부른 비교를 못하러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보고, 22년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통 기억할 그냥 KBS 들어가서는 9시 뉴스가 가장 방송 뉴스의 예. 정점이라고 하니까 저는 한 입사 3년 차 때 9시 뉴스를 1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93년이요. 아, 93년에. 출연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나오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적받아 마땅하십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93년 KBS 9시 뉴스 앵커 네. 출신. 네. 그 당시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9시 뉴스를 내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예. 시절이에요. 참 맞아요. 희한하죠. 참. 그땐 그랬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를 진행했고, 네. 아, 열린음악회의 맞다. 초대 MC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 어디서 많이 뵀는데 어디서 봤을까? 그러니까 조금씩 짧았던 게 결혼, 큰아이 네. 출산, 둘째아이 출산하면서 네. 9시 뉴스, 뭐 열린음악회 그런 것들이 다 짧게 제가 지금 이 매일같이 캠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어깨 등지고 있어서 제가 좀 무심했는데 오늘 가시기 전에 제발 사인 하나 해주고 사인 꼭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몰라봐서 정말 그게 시민 캠프 대변인보다 더 큰 일이었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미리 봐주셨어요. 또 지금 혼내시는 말씀이죠? 벌써 그 짧은 시간에 저를 2번 혼내고 그만할게요. 네. 무서운 선배님이니까 아우. 난 조용해야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에 이렇게 오셔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왜 오셨어요? 네. 오신 배경, 이유.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면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대로 아하. 지나간다는 건. 그러니까 예. 지난 4월 총선 이후로는 급격하게 우울해졌어요. 예.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다시 우리가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은 어떤 위기감 같은 게 엄습하면서 믿을 만한 선배나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땐 도대체 일반 국민으로서 일선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되느냐 지침을 내려달라.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정치 감각이나 그런 건 없지만 예.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캠프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그때 네. 이제 경선 전이었는데 저는 아이가 좀 그런 얘기도 해서 그냥 고3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고3? 네, 네.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네. 그 몇 개월 남은 시험 전까지 네. 더 바쁘게 나가다니면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애들하고도 의논을 했고 네. 여러 가지 하다가 경선이 끝나고 여러 차례 또 다시 한번 연락이 그렇게 왔을 때는 제가 마음을 먹었죠. 저도 네. 뭔가가 도움이 된다면 네. 일선에서 일을 네.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첫마디 하시는 게 이게 다 명언이야, 명언. 왜 오셨냐? 참을 수가 없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거든. 참을 말은 수가 없었다. 진심이다라는 아까 말씀에 네. 실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참을 수가 없어. 네. 격이 다르다 하는 벌써 이 우리 네티즌들은 아주 날카롭거든. 격이 다르다. 네, 아주 근데 명언입니다. 진짜 손석희 교수님께서 그 시사 백분 토론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저는 잘 대변인 몰라뵀는데 아까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쭉 얘기하시는 걸 딱 보면서 든 느낌이 손 교수님이 아니라면 백분 토론을 진행할 만한 그런 포스가 있다. 여자 손석희. 예. 그게 몇 명이세요? 네. 아니에요. 손석희 선배랑 친하게 지내고요. 그 총선 끝나고 또 재정임 선배도 저희 사회학과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책을 냈을 때 손석희 선배가 참 어렵게 추천사를 2번이나 써주셨어요. 그 참 쉽게 안 하시는데, 추천사 하신 것만으로도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그 시국에 대해서도 논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의 이런 그 의사결정에는 저는 그냥 뭐 아무에게도 거의 묻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하고만 의논하고, 제가 이미 마음이 갔던 거죠.
예. 네. 예. 기대가. 자, 근데 혹시 이렇게 이제 방송계에 계시다가 이제 정치권에 이건 본격적으로 몸을 담은 거거든요. 몸을 실으신 건데 두려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 있었죠. 저는 네. 많은 저희 시민 캠프에는 시민단체에서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라 이 자리에 오셨다가 또다시 어떤 시민단체들을 꾸려나가실 수가 있는데 방송은 한번 정치적인 어떤 네. 색깔을 가졌다라고 한 네. 사람에게 아마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뭐 앞으로 달라져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토론 프로그램의 어떤 중립적인 사회자로서도 이제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다 놓게 됐죠. 그러니까 생계는 일단은 좀 저축으로 먹고 살고 있는 중이고요. 네. 물론 특강이나 지금 뭐 예술의 전당에서 네. 음악회 사회 보는 거나 서울대학교 강의나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 생계는 놓게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언제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이성적 판단으로 뭘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인다는데 사실은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게 제일 맞아요. 네.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산다면 이게 맞을까? 이게 앞으로도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했다가 네. 그게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내가 적어도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건 남는 거니까 네.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오더라도. 아니 그럼 그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대변인을 맡으시면서 전부 다 네. 강제 하차 당하신 건가요? 강제 하차라는 말이 강압이 좀 조금 있었겠죠? 이게 사실은 조금 네. 이제 캠프에서의 약간 네.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아하. 될까 그것이 있어서 조금 발표가 빨랐어요. 예, 저는 예, 예. 이제 10월 둘째 주쯤에 다 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는 떼어놨지만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지 않아서 녹음도 라디오 프로그램 SM을 밤 1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아 KBS. 네, 1FM에 그것도 예, 모르셨죠? 예.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이번에는 모르는 척, 약간 진행자의 눈을 하고 있었는데 네. 녹음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 주에 목요일날 발표가 난 거예요. 캠프에 대변인 예전보다 오게 빨리. 됐다. 네. 캠프 하는 일이 그래요. 좀 어설프고 그 정신없이 막 초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여러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다 안 받은 이유는 음. 그 안에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빠른 발표가 있었다. 어떤 유정아에겐 조금 실수가 되었다라는 정도도 네.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깥에. 예. 왜 이 충성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예. 아직 오기도 전에. 네. 그래서 그 모든 기자들이나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회사에선 당연히 알았고요. 그 다음날부터 위쪽에서는 결정을 하셔서 제가 녹음해 놓은 주말 거를 다 지우고 아나운서가 들어가서 다시 했습니다. 방송을. 근데 저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방송에 녹음을 해놓았지만 그걸 다시 한 거죠. 음악은 그대로 썼고 거기에 진행자를 바꾸어서. 이야. 이제 KBS로서는 그러니 저는 김비서라고. 그냥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잘 수순을 거쳐서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둘이 합의하에 이거는 못하는 것이 맞겠다. 저도 이 일이 바빠질 테고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대변인이라는 어떤 얼굴 역할을 하면서 네. 공중파의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그만둘 수 있었는데 조금 네. 그렇게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한 굉장한 그 개인적인 결단 하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네요. 난 그 말씀 듣고 좀 새삼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 사회생활 하다가 정치 입문하시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변호사를 하거나 네. 기업을 하거나 또 많은 경우가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하거나 하다가 이렇게 오면 정치하다가 뭐 수틀리고 뭐 하면 다시 변호사 할 수도 있고 직업생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방송 진행을 하다가 이 정치권에 와서 다시 글로 돌아가기는 이게 어렵겠구나. 이게 어느 정파의 한쪽 대변에 섰기 때문에 이 공정한 진행 그런 포지션이 안 돼서 그게 어렵겠구나. 이건 그러니까 이 방송계에서 정치권으로 온다는 것은 이제 강을 건너왔는데 강을 건너올 때 이 그 다리
강을 건너왔으면 배를 버려야죠. 예, 그러니까 배는 이미 네, 버리셨고 네. 다리는 불살랐고. 네. 근데 이 그러셨구나. 박근혜 캠프로 가신 최불암 씨는 지금 한국의 밥상인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차이가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로 가면 방송을 계속해도 되고 거기는 문재인 캠프로 거기 오면 위원이시라는 직책이시고요. 김비서가 있잖아, 김비서. 사장이 김비서잖아. 그러니까 비서 마음대로지. 뭐 위원 뭐라고요? 거기는 어떤 위원이실 거예요. 최불암. 무슨 위원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위원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글쎄, 하여튼 그럼 좀 부당한 거죠. 부당한 공정하지 부분이- 않은 부당한 거잖아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네. 제가 어쨌든 제가 몸담았고 저랑 같이 일했던 직장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일선에 있는 선후배들하고는 사실 굉장히 좀 이번에 미안하게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그 위에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분부가 내려온 것이 밉죠. 그렇지만 저랑 같이 일했던 선배들은 오히려 저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더 이상- 심정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지난 밥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하기 인간관계가 싫다. 있으니까. 그 가신 다음에 심정 뭐라 다 그래야지. 이해하죠. 네. 자, 캠프에 합류하신 지 며칠 되신 거죠? 10월 4일날 첫 회의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예. 21일 됐네요. 21일. 네. 그러니까 한 3주 딱 예, 됐네요. 3주. 네. 저는 한 2달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자주 1년 보니까.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주 됐는데 1년 지난 듯한 그런 많은 일을 지금 겪으셨을 텐데, 굉장히 낯선다고 할까? 생소하고 좀 어정쩡하고 그러신 느낌일 것 같은데, 소감, 3주 된 소감. 사실 처음에는 딱 결단을 내리면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왔지만 오고 난 다음에는 하루하루가 어떤 때 밤에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어떤 회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제 대표단 회의나 뭐 들어가서 저희가 같이 다 회의들을 하고 그럴 때마다 감동을 받는 부분이 이렇게 그 내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공비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낮게 제대로 날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있었구나. 그 덕에 사회가 그래도 이 정도나마 유지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중파 방송에서 토론 같은 걸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며칠 전에 했던 그 민주당의 돌직구를 던져라 대토론회에 네. 정말 시민 패널들이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해서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으실 때 네. 이건 거의 방송 사고잖아요, 공중파에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런 패널을 이렇게 저기다 모셔오는 건 FD가 혼날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2시간 네. 방송으로 어떻게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방송은 방송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김민영 위원장을 이렇게 쳐다보면 김민영 위원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듣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늘 그런 목소리들을, 일선의 시민의 목소리들을, 그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들을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함이 있으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용히 계시던 분이 한마디씩 탁탁탁 얘기를 하시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료하고 정확하고 판단들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 후보님을 이렇게 늘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수행도 나가고 간담회 때 뵙고 그러면 그 피곤하고 정말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피곤하게 일한 적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이 사라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후보님만이 아니라 저희 같이 일하는 시민 캠프의 분들이 그 감동을 줘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저희가 회의하고 있으면 총무팀의 어떤 우리 네. 생활한복 입으신 분이 네, 있잖아요. 네. 저는 박 팀장? 사실 네. 생활한복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그분이 탁 또 들어오셔서 이 회의에 리모컨으로 네. 탁 해가지고 온도도 맞춰주시고 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 일들을 묵묵히 하시는 게 잔잔한 감동이 이렇게 네. 와요. 좋은 점만 말씀하시는데, 저공비행이라는 둥, 잔잔한 감동. 이 생소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생리에 잘 안 맞는, 정치권이 이런가? 이렇게 좀, 새삼 다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나이브해요. 네. 순진해요, 거기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그 돌아가는 어떤 정치적 그런 것들을 잘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어떤 그 뒤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감들은 와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민 캠프지만 다른 캠프와의 그런 어떤 관계들도 있고. 네. 저보다 훨씬 더 나이브하지 않으신데, 저는 제가 여기는 좌충우돌이고 저쪽이 1년 다르죠. 됐거든요. 1년? 네. 1년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그대로 다 들어요. 그렇게 다 믿는데, 정치권에서는 혹 하는 말에 그 독선, 뭐 뒤에 깔린 거, 배경, 그걸 더 따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를 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뒤통수 맞을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저는 뒤통수를 맞는 게 낫죠. 때리는 네. 사람보다. 네. 그렇지 않아요? 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때리는 것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맞고는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고는 안 살면 예, 되지만 그런데 맞고 사니까. 그런데- 이거는 미모의 차이예요. 아니, 저도 맞을 때가 있겠죠. 맞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 토론할 때도 나쁜 토론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기기 위한 나쁜 토론. 그것들을 저도 학생들에게 한번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이라는 책이 이기기 위해서 온갖 인신공격, 딴 데로 곁가지 치기,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선량한, 제대로 된 토론을 하되, 그런 데서 지지는 말아야 한다. 그게 나쁜 토론이라는 건 알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냥 자기가 하고 있고, 보이는 대로, 그리고 듣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까? 네, 네. 유정아 대변인께서 이제 한 6개월. 좀 더 있어봐요. 네, 6개월 산전수전 공중전을 좀 겪으신 다음에 방송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돼. 그래서 그때도 지금 같은 말씀 하신 건지, 그때는 우리가 다 대선 끝나고, 이런 거 다 접고, 뭐 더 이상 이런 방송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지금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TV를 하잖아요. 네. 이제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하실 때에 문재인 TV의 역할이 있어요. 지켜줘야 되고, 이 보수 언론 조중동 얼마나 근거 없는 거 가지고 해코지하고 할 텐데, 그럴 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지켜줘야 되고, 또는 단지 지킬 뿐만이 아니라 견제돼야 되고, 비판돼야 되고,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TV는 영원합니까?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더 역할이 중요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것 같다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국민하고의 소통을 되게 중시하셨고,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한 소통이 중심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고, 그거를 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보수 언론이 왜곡할 때 맞서서 많이 싸워줬지만, 그게 글과 글은 사실 교수님이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 글보다 말이 전달하는 힘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왜 국민들한테 매주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 그랬더니만 조중동에서 길게 날뛰면, 매우 반대하면서 이게 전파 낭비다. 막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어야 됐다. 이명박 대통령 매일 KBS에서 해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게 전파 낭비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무엇이 고민인지를 국민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이런 텔레비전은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특히 유정아 대변인처럼 이 좌중을 압도하면서 이렇게 야단치고 또 이끌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포스 있는 소통자가 필요하다. 6개월 후에 꼭 나올게요. 네. 여러분. 6개월 후에. 네. 대통령 다 된 것 같아, 막. 네. 나중에 막 문재인 팀 운영까지 막 고민하고. 난 비판 방송 해야지. 옆에서. 종편 생방송에 유명한 점쟁이, 심진송 씨. 심진송 유명한 사주, 점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역술인. 제가 죄송합니다. 역술인. 네. 심진송
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 된다라고 생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요? 그날부터 믿기로 했습니다. 몇 주 됐어요. 몇 주 전에? 네. 전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생방송인데 방송 끊을 수도 없고 편집할 수도 없고. 저 그래서 왔어요, 사실. 야, 솔직하시다. 정답이고요. 신주성만 믿고. 네. 이걸 이거. 솔직하다고 네. 받아들이시는 이런 이거는 나이브한 게 아니라 네. 뭐랄까 거의 왜곡 수준이죠. 아니 근데 말이죠. 제가 참 억울한 게 제가 이번 대통령 문재인이다 더 일찍 얘기했거든요. 하늘의 뜻이다. 근데 아무도 안 믿고 다 개무시하고 막 아, 나도 역수를 배워야 되나 봐. 그래서 이렇게 또 유명한 역술인 망치 부인님이 돼야지 내가 말하면 알아듣지. 아 진짜. 자, 무시하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나 삐걱. 그 캠프 다시 많은 말해봐.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민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데 주로 그 하시는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저희 시민 캠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 저희 시민 캠프의 의의가 있지만 제 말로 하자면 어쨌든 시민과 저희 문재인 후보를 연결하는 고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밑에 많은 시민 네트워크들이 이벤트도 만들어서 후보의 정책의 일부분씩을 계속 들어가면서 나중엔 그것들이 다 꿰맞춰져서 그 정책 전체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캠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혁신이 이번 대선의 화두인데 그걸 그 캠페인, 이 선거 운동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저희가 계속 하는 일들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거죠. 기자들에게 네. 어떤 일을 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떤 보고들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최하는 뭐 이런 2030 네트워크나 여성 네. 네트워크들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타운홀 미팅에 후보가 오실 때 저희가 그 회의 때부터 들어가서 저도 그 정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진행되는 걸 가끔씩 사회를 제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참가해서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백 브리핑을 또 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섰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늘의 취지는 어떤 것이다라고 조금 네. 정확하게. 그게 가장 크고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사회 보는 일을 하더니 여기 와서도 꽤 사회를 보는 일들이 많이 주어지네요. 시민 캠프 말고도 다른 쪽에서의 후보 일정에서도 가끔씩 하고 제가 이제 처음 이쪽에 일이 어떤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캠프 쪽에서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후보의 연설이나 그런 말하기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본격적인 네. 그런 토론 방송이 있으면 봐드리는 것도. 네. 그러니까 마지막 후보는 후보의 스피치 멘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멘토라고 꼭 해야 네. 되나요? 멘토는 근데 요즘에 멘토가 워낙 그 대세라서 한번 이렇게 멋진 말 붙인다고 모처럼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묵살하시면 문용식이 죽지. 사부. 어? 사부. 사부. 더 세. 와. 멘토로는. 결론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멘토로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네. 사부가 좋다. 야. 깔때기도 심하시네. 이 문재인 TV만 나오면 전부 다 깔때기가 돼요. 분위기에 젖는 희한해. 거죠. 이게 스피치의 사부 역할도 하시면서 브리핑하고 많은 행사의 사회 그리고 문재인 후보 수행 참석 이런 일을 하신다. 그 최근에 행사 중에서 큰 행사가 시민 대토론회 민주당의 돌직구를 던져라 하는 그 3-4번 연속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3일 연속 사회를 보셨거든요. 그 보시고서 느낀 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할까? 그걸 좀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느낀 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제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제가 당황도 했지만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정치혁신 국민대토론회라는 걸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이 전혀 아닌 이런 거 못하러 하나요? 네. 다른 정책들에 더 중요시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토론회에 적절한 시민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네. 그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보다 나한테 중요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배운 게 있었고요. 네.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러니까 국회의원 3선까지만 하고 4선은 연임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탁탁 나왔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딱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철수 캠프에서 딱 정치혁신 방안이라고 그냥 어떤 구체적인 걸 내놓은 것처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이 시민들의 의견 속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열린 어떤 체계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캠프에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보자. 왜냐하면 뭐 어떤 인적 쇄신에 있어서의 그 당의 인적 쇄신에 관해서도 의견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혁신이나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것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어떤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딱 시민의 의견이라고 결집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해야 되죠, 빨리. 그러니까 시민 의견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것을 뭐 이렇게 굳이 하나로 모아서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이게 우리 시민 캠프의 정리된 의견이다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걸 날 것 그대로 던져서 이걸 토의해 주세요. 가장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것들이다 라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전달이 되어 있나요? 새정치위원회의 위원이신 김민영 저희 공동대표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계시고 뭐 후보께서도 이 사안을 보고 받으셨고요. 민주당에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그 당 자체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새정치위원회가 실제로 뭐 지금은 당이 후보 선대위가 당 자체고 그 선대위에서 미래캠프의 새정치위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지금 전달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런 행사 이후에 이제 의견도 전달되고 이번 주가 문재인 후보님의 어찌 보면 정치 혁신 주간이에요. 그 첫날 정치개혁 프로그램 방안 발표하시고 둘째 날 반부패도 하시고 그 검찰개혁 하시고 어제 반부패 선언 이렇게 하시고 해서 쭉 일관된 홍보를 하시는데 그 후보님의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고서 그 시민 토론회하고 비교해서 그 느낌이라고 할까? 제가 가장 잘 모르는 분야예요. 사실은 정치 혁신이 그쪽에서의 그 아주 많은 관심들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나 방안들이 생각날 텐데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젊은 층들이 보다 많이 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정치 축소나 삭제가 아니라 정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뭐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이름이든 뭐 플랫폼 정당이라는 이름이든 어쨌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많이 도입해서 그 젊은 아주 그 패기 만만한 그런 당원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어떤 그들의 의사 결정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당 구조가 갖춰지는 게 먼저가 아닌가를 저도 이번에 토론회를 쭉 하고 저희들 대표단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 그건 기본인 거고요. 이제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개개인들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권위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 권위 의식을 버렸을 때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중심점이 돼서 그 아래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남용되는 특권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폐지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많은 얘기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쓰는 비용이나 그러한 것들을 월별, 연별로 다 드러내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하고 있는 일들, 뭐 정책, 법안들이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나야 되겠다. 아마 후보님의 그 혁신 방안도 크게 보는 방안은 그러신데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아직까지는 다 하시지는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명대변인이신데 정리 이렇게 조목조목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층의 역동적인 힘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당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온오프, 네, 그거는 네트워크 정당, 아주 뭐 기본적으로 플랫폼 정당. 맞아요. 이게 개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필수 조건 말씀하셨고, 그리고 국민들 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권위의식을 버려야 된다. 권위의식을 버렸을 때 권위가 생긴다. 그렇죠. 감동적이다. 권위의식을 버렸을 때 권위가 생긴다. 오늘은 명언 트레이드, 퍼레이드. 그러니까 뮬러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위의식을 버렸을 때 권위가 생긴다. 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민 네. 캠프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들을 우리 편이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한번 네. 말을 통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고 더 제 말처럼 해서 네. 이제 다른 방송들로 네. 진출해서 저희를 잘 알리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 주십시오. 자주 나와서 훈련하시고 또 진출하시고 또 나와서 하시고 또 진출하시고 언제든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캠프가 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고작 한 1,300명 정도가 보고 있지만, 이게 오늘 이게 방송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재방송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루 동안에 한 2, 3만 명이 보게 되죠. 근데 이건 여기만의 내용이고, 요 내용을 다른 이제 카페나 이런 데로 다 실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 확산되는 속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캠프에서 이 문재인 TV를 좀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이 유 대변인 정도 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생생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신다라면, 카리스마 있게 들려주신다라면, 이 용식 오빠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좀 듣기 쉬운, 그러니까 제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고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계실까요? 캠프가? 캠프에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제가 조금 안타깝게도 네. 제가 그 대변인 제안을 받았을 때 뭐 제 마음과 달리 제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때 전 덜썩하는 사람처럼 우스운 사람이 없는데,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제가 이런 사실은 그 SNS와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그 말하기에 집중돼 있지 SNS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그 얼리 어댑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낯설고, 인터넷 TV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직접 확 들어가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있어서 내가 많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얘기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대변인, SNS 대변인은 문용식 대변인께서 대표께서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보통 하던 그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말하기로서의 보통의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필요하시다면. 그게 결합이 돼야죠. 네, 결합이 돼야죠. 네.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저희 그렇죠. 시민 캠프의 소식 같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박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망부 이제 안 나와도 돼. 아니요. 망부 이제 안 나와도 망부가 할 일은 충분히 다 했어. 그게 충분히 아니라 아주 이 자리에 그럴 줄 앉아서 알았어. 시민 캠프의 소식을 내가 전하는 테스트 거죠. 못했네. 같은 코 MC가 아니라. 네. 그 망부가 늦었어, 이미. 금방 이렇게 유 대변인 꼬시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디스를 했거든. 디스하고 칼을 이렇게 꽂았다고 이 네티즌들이 한참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안 나와도 돼. 필요 없어. 이제. 자, 참, 오늘. 이렇게 안 부르는구나. 저도 디스 해도 돼요? 네?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저 3번이나. 그거 제대로 하는 또 하시려고. 준비해갖고 나와요. 해주세요. 사실은 당해봐요. 해도 돼요? 네, 아니, 몇 뭐. 분 남았죠? 네. 네, 아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인터넷 방송 잘 오니까. 자포자기 MC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사실은 이제 문용식 대표께서 얼굴이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웃고 네. 계실 때는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신데, 안 웃으실 때는 네. 그 약간의 무서운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은 좀 그렇고. 네.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입꼬리를 올려서 언제나 이렇게 웃고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게, 네. 저희 하나하나가 다 문재인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이 진짜 그만큼 중요하고 파급력이 클 때, 네. 정말 더 잘해주셨으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상대를 공격할 때도 제일 그 사람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절대 사실에 근거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저쪽이 많이 낭패를 보고 있는 거고 네. 저쪽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본이 안 된 그런 어떤 사실의 주장 같은 것들 네. 그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도 여기서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더 동감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디스가 네. 아니라 네. 격려와 네. 더 어떤 북돋아드리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가 좀 잘해라. 이제 어쨌든. 오늘이 아무래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칼 꼭 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니 근데 보면 그러니까 저도 정치 이렇게 여의도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꼭 그 정치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도움은 안 되는데 왠지 지적을 해야 자신의 이렇게 그 존재감이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TV에 어떤 지원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안 하면서 뭐 성과를 못 낸다, 뭐 시청률이 안 오른다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네.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대변인님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로 대변인님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후보의 동정에 대해서 정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키워드였다. 여기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어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소통해 주시면 이게 문재인 TV가 갖는 파급력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우리 용식 오빠 혼자서 하면서 이렇게 욕먹고 지적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 욕을 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얘기가 있다. 네. 이제 여기,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오시기 전에 문재인 후보와 개인적인 연이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와서 이제 3주 동안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막상 보니까 문재인 후보 어떻더라 하는 그 소감 있는 그대로. 뭐 제가 거의 앞서서 뭐 묻기도 전에 미리 다 얘기한 셈이 됐는데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가져본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투명함과 맑음과 어떤 진정함이 아무리 우리가 매체에 노출돼서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알아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도달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뿅 갔네. 그랬는데 한 2주 정도의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소모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소비됐다고 할까? 그러니까는 네.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좋은 느낌들 그것들이 다 많은 곳에서 노출돼서 보여지면서 저도 안에서 이제는 조금 더 단호하고 매섭고 그리고 무언가를 딱 결단력 있게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말에서부터 또 그분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또 전체적인 이런 뭐 복장에서부터 표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전환돼 나갔을 때 저희 캠페인이 더 이렇게 어떤 마무리를 할 수 있잖아요. 인생에서도 이렇게 인생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떤 우리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갈 때는 네. 이제 그걸로 해서 폭죽이 터지기 직전에 딱 그런 것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후보님의 그 고민과 내용을 그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라면 지금부터 보여주실 부분은 그걸 할수 있는 결단력과 것. 통솔력 그렇죠. 그걸 굉장히 이렇게 네.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실 때 인권 변호사라서 정말 많은 아픈 얘기들과 부조리한 얘기들을 그냥 다 들어주셨잖아요. 정말 곁에서 보면 감탄하는 게 그런 타운홀 미팅을 몇 차례를 하실 텐데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방송 진행하다 보면 네. 그걸 집중을 다 하고 듣는 게 네. 거의 평생의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 들으신다면 이제는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로서는 그 듣고 선량한 느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것 같은 느낌, 제가 비유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후보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미지로서
웬만큼 들으셨다면 이제 남은 기간은 그들을 위해서 걱정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싸워왔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으로 보여지도록 애써라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내보이시라 더 많이 내보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다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다른 또 하나 쪽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대중으로 느끼는 문재인 후보님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와 같은 실장하셨고,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대통령을 드러내는 것들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의지 어떤 걸 이렇게 숨기는 것에 더 많은 훈련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 대표님들이 그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많이 예, 끌어내실 필요가 그게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네. 생각들이 저희에게도 있는 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한 발 뒤에서 설 수 있었던 사람이 전 앞장도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은 사람처럼 아주 저는 그 매력 없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언제나 앞장서야 되고 그런 어떤 그 허위 의식 같은 것들 엄친아에 이게 만족하는 전혀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주변에 훌륭한 남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보기 찾기 힘들어요. 제가 사실 생각보다 참 그 남자분이 무지하게 까다로운데 제가 아무런 그 이분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네. 그 참 드문 인간형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야, 오늘 이거 방송을 못 끊겠네. 아니 저만 조용하면 돼요. 이제 끝내세요. 뒤에 물릴까, 방송? 뭔 얘기를 하십니까? 10시 3분이네요. 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0시까지. 글쎄요. 예,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정말 너무 구구절절 명언이고, 그리고 그게 그냥 꾸민 말이 아니라, 딱 진심에서 이렇게 탁 터져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닮아가나 봐요, 제가 후보님을. 시청자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진실성이 이렇게 전달돼서 오늘의 명언 드문 인간형이다라고 정리를 또 해주네. 문재인은 드문 보기 드문 인간형. 그러니까 보기 드문 아무런 보기 드문. 허위의식이나 그런 것이 없는. 네, 자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후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게. 오늘 유 대표님 나와서 1시간 동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록한 명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왜 여의도 정치에 발을 들이셨냐?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아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권위의식을 버릴 때 진정한 권위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문재인이다. 이 문재인 후보같이 맑은 마음을 가진 후보를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 그 지금까지 집중과 경청이 평생의 습관으로 이렇게 체화되셨는데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싸울 때다. 싸우는 모습을 싸울 때다. 전사가 되어다 이거지. 네. 보기 드문 인간형이다. 우리 후보는. 자, 이렇게 지금 주옥 같은 명언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보기 드문 인간형이다. 아주 그 뭉클한 말씀이시네요. 문재인 후보님이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복이 있죠. 저희 캠프에 있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딱 그 옆에서 같이 진행하시면서 이 유정화 대변인을 갖게 된 문재인 후보는 진짜 복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캠프는 굉장히 속상하겠다는 생각도 막 들고 그러고 있어요. 절대 안 갔을 거예요, 딴 쪽에. 짱이십니다요. 예. 너무 멋지십니다. 저도 딴 데 안 가잖아. 다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 아니 안철수 후보하고도 제가 얼마나 친하겠어. 그래 안 가잖아. 언제 끝나요? 네? 자, 미녀 지상주의라서 빨리 안 끝내주시는 네. 거예요. 그 아주 귀하신 분 유정화 대변인을 모시고서 이런저런 그
캠프에 합류하면서 느끼신 소감을 진솔하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마지막 가시기 전에 꼭 해주실 게 있어요. 노란종 있죠? 12월 20날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시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원, 뭐 바람, 당부, 그걸 우리 망치 부인께서도 그 노란 종이에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당부, 기원. 이게 저희가 만든 통입니다. 통이 우체통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이기도 하고 저희 캠프 통신의 통이기도 하고 이 통이에 담아서 소중한 의견을 12월 20날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출연자분들께 모으고 있어요. 자, 오늘 정말 좋은 시간, 1시간이 아주 흠뻑 지나가는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유정아 대변인님에 대한 재발견, 재발견의 날, 아주 정말 그 고정으로 꼭 출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하나하나가 일선의 문재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뒤쪽에서 뭐 서로 이렇게 건강한 싸움을 하겠지만 그 싸우는 과정에서 뭐 찡그리고 욕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늘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옛말처럼 저희가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문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여러 가지 그 논리와 또 정확한 사실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도 하고 저도 그러한 것을 기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제대로 맞았지만 그 상대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보는 사람들은 그 궁지에 몰린 사람 편을 들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토론을 가르치고 토론대회 학생들하고 나가보면 서울대 학생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이긴 것 같다 그러고선 나와서 보면 졌어요. 심사위원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똑똑해도 그 공격적이고 그 다른 사람을 공격만 해서 상대를 공지에 몰아넣는 그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나 우리의 주장이 맞고 상대가 틀릴 수 있을지라도 조금 넉넉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끝까지 가졌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고 이건 뭐 엊그저께 조국 교수의 말이기도 했는데 끊임없이 비우고 내려놓고 그랬을 때에 결국 우리가 일을 창대하게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고마우신 말씀. 우리 연이틀 이렇게 대타로 출연하신 망부께서 대타부인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정아 대변인님을 만난 건 저에게 매우 영광이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뵈서 너무나 감사했고 불러다가 계속 디스만 하신 용식 오빠에게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망춘자라고 절대 부르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드리고 문재인 TV에 더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은 참여 그리고 애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TV가 살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됩니다. 문재인 TV를 살려야 국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TV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저의 화를 정리하는 대로 방송국에 방송 재개 일자를 공지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재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느낀 거, 유정아 대변인 그 시청자분들도 그런 글을 써 올리셨는데, 유정아 대변인은 깔때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호수더라. 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참으로 좋은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유정아 대변인으로부터도 또 확인 사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좋은 후보가 좋은 대통령이 되고 좋은 대통령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훌륭한 후보입니다 하는 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한 번 확인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